안녕하세요. 오늘이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접경지역의 문제점 중에 오늘은 지원 문제, 주민 대피 시설,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문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업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하였던 국내외 남북한 접경지역 관련 연구 분석한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대비책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부 내용으로 이창, 박희봉 같은 분은 접근성, 생활 편의성, 경제 발전성, 재생산성, 환경 쾌적성, 지역사회 건전성 등 6개 영역을 두고 연구한 결과 경기 북부는 전반적인 지역 발전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낮다. 적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따라서 접경지역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 주도로 되다가 보니까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펼칠 권한도 적고 지자체 자체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 능력이 좀 부족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정립 방안에 시사점을 두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병기, 민성기 등은 남북 한간 육상을 통한 물자 교류 시에 제한된 교통시설, 제한된 여건 하에 물류기지 검토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영균, 임재경 등은 교통의 분별 과제와 단계적 연결 방향을 제시하는 등 남북한 교통망 복원의 단계별 추진 방안에 주안점을 두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김연규, 안병민 등은 남북한 간 철도 연계 수송 수요를 예측해서 남북 교통 연계에 따른 과제를 제시한 바 있고, 전일수, 안병민 등은 남북한 종합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장림봉은 동서독 지방정부의 교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남북한 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의 모델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심익섭은 지방정부의 북한 정부와의 교류를 강조하였지만 북한의 중앙체제가 정치체제가 중앙집권제이기 때문에 북한 지방정부의 독립성 한계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함석종은 남북한 교류 협력 정진을 위한 방안으로 남북 연결 교통 보험 및 확충 사업에서 자율성과 차량권의 확보를 과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봉은 접경지역의 관리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 또 남북 접경지역, 북한의 연안지역, 북한, 중국, 북한, 러시아 접경지역의 활용 전략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다음에서 인용한 경원선 보건공사 남측 추진 구간입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지금까지 접경지역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 부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방안, 북한의 낙후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같은 연구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관련 문제점입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간 갈등과 기간 교통망과의 연계성 부족은 접경지역 지자체는 자체 접경지역 계획을 수립하며 국도, 대체도로, 철도, 지방도 등 주요 교통사업을 제시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에는 이들 투자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은 다음에서 인용한 경기도 DMZ 동서평화 고속화 도로 개설 계획입니다. 종합해 보면 접경지역 지자체의 경우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통사업계획을 의욕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나 중앙정부는 접경지역 교통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 교통사업과 같은 기준에서 접경지역 내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종합계획에서 채택된 교통사업입니다. 한 예입니다. 두 번째 줄에 철도청 사업, 그 밑에 줄에 지자체 교통사업을 구분해 있고, 따라서 접경지역 교통계획에 포함된 교통투자계획은 형식적으로 일부 사업에 포함되어 있을 뿐 남북한 통합을 위한 접경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목적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다음에서 인용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4대 전략입니다. 즉 중앙정부는 고속도로, 국도 대체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철도에 대한 계획을 담당하고 있고 지자체는 지방도, 시군도, 시관내국도, 특별광역시도, 농어촌 도로 등에 대한 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접경지역 교통계획 체제는 남북한 통합 시에 대비한 교통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남북 분단 고착화를 전제로 한 교통계획으로 간선 교통망 계획과 지방 교통망 계획과의 통합성 여부가 좀 연결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 대비 시설입니다. 이 문제점 한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가 주민 대피 시설의 지역적 편중입니다. 접경지역 주민 대피 시설은 대피 가능 인원보다 접경지역 주민수가 물론 적어서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 대피 시설의 대부분이 시내 읍지역의 공공건물의 아파트 지하에 있어 면단위 접경지역의 농촌마을은 대부분 주민 대피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접경지역별 주민 대피 시설 수용률 현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대피 시설의 절대적 부족입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대피 시설이 모두 198곳으로 주민 수용 능력이 한 50~60%밖에 안 된다. 따라서 국지 도발 등 유산시에 대피할 곳이 부족하다. 특히 춘천, 속초, 양양군 경우에는 면 지역의 농촌 마을의 대피 시설은 상당히 부족하다. 오른쪽에 보면은 대피소 건설 대상 접경지역 14개 지자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접경지역 대피시설의 확충 및 정부 지원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주민 대피 확충의 필요성입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가 차원에서 높아진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려해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의 위기 발생 시 주민 안전을 위한 주민 대피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다음은 주민 대피시설의 절대적 수용 인원 부족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을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마을별 대피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분 부족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위급 상황을 편안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다음에서 인용한 민통선 접경 대피소를 표시한 내용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 대피 시설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고 대피시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특히 지역 위험도 지수를 도입하여 주민 대피시설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오른쪽은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시군별 현황, 물론 일부의 계획이면 참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경우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의 의무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조 1에 보면은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적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인 방제, 구조, 복구,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의적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민방위 업무의 1차 책임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민방위는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이며 북한의 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지원 활동입니다. 우리 기사인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당연한 의무로 대피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방위에 필요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방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성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오른쪽은 다음에서 인용한 경기지사 인천시 대피시설 확충 사업 추진 시설 모습 그리고 대피소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지원 제도입니다. 접경지역 생활환경 개선의 실질적 지원 한계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나 생활환경 개선의 실질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인구 감소입니다. 2014년의 경우 기준을 보면 고령화 비율이 17.7%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즉 정주 인구 감소는 사업 추진과 사업 예산의 집행의 타당성 부족 이런 등등 부정적인 영향을 작용한다. 그래서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보니 국가의 경쟁력 강화, 균형 발전, 국토 신성장 기반 조성이 기여도 면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도로 포장 상태 증가, 상수도 보급률 증가 등 기반시설의 일부는 개선되었으나 이런 내용을 개발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 정주여금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 부분은 부족한 실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법률 계획적 측면에서 실효성 저하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있는 사업에서 추진되는 것은 한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율이 아주 저조하다. 오른쪽에 있는 사업계획은 인천, 경기, 강원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설문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수도권 규제 타법과의 정합성 문제, 접경 특화 발전지구의 실효성 저하 문제, 미흡한 예산 지원 문제 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발전종합계획 2020 전략별 사업계획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 설문에서 보면요. 응답자의 40%가 접경지역을 남북한간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대지지역, 24%는 향후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의 성장 거점 지역, 23%는 DMZ 백두대간 도서 등 청정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을 알아보면요. 자,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의 2중, 3중의 중복 규제가 발생하여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제한된 곳, 군사분계선 인접한 지역으로 군부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는 지역, 70여 년 동안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받았으나 국민적 관심이 적은 지역,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각종 군사규제, 산림규제 등으로 인한 개발이 저해되는 지역, 주민의 생활권이 군부대 통제로 제한된 곳이 대부분이므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및 계획적 측면에서 접경지역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종합해 보면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항이 타 법률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특별법이 아니냐. 그래서 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 환경규제법, 문화재보호법 등등등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이 미흡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점에서 통일 이후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 사업도 많아 현실 가능한 사업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예산 재원 대책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획된 반영된 사업들을 적게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특별법상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이나 특별회계 설치 규정도 없지 않느냐. 연도별 계획 대비 국비 지원율이 낮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접경지역의 남북 문제 중에 남북교류 주요 통계, 남북교류 협력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차례 강의에서 지금 구독자가 221명, 조회수가 한 7천여 회가 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낫는 정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